네. 오늘 그 사실 이제 어떤 과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지 이제 모르고 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잘 넘어가죠? 페이지. 예, 예, 예. 네. 저 최근에 몇 번 실패해가지고 불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대해서 사실 이제 행정학자들이 좀 너무 이제 오용, 남용도 남용이지 뭐 오용을 한 측면이 있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거버넌스 개념이 부각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난제 위키드 프로블럼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새롭게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이 순서로 이제 가겠는데요. 그 뭐 시간 관계상 이제 4번에 있는 거는 좀 이 주제에 안 맞을지 몰라서 건너뛰든지 혹은 이제 더 들어보자 이렇게 반응이 좋으시면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버넌스의 개념인데요. 제가 작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1월 말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로 떠났고요. 저 북부까지 이제 쭉 남부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저 북부에 이제 베네치아 정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떠나올 날 그 북부에 이제 이탈리아에 코로나가 확 퍼지던 그때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탈리아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뭐 해마다 이제 같이 여행 가서 그 조사를 답사를 하는 팀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중간에 요 중부 지방에 있는 이 도시를 꼭 보고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이곳을 들렀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시에나라는 도시인데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탑을 보러 간 건데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그림을 보러 갔고요. 자, 이 건물은 시에나의 그러니까 14세기 궁전인데요. 팔라조 퍼블리코라고 하는 궁전인데 현재 시에나 시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을 시청사로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 3층 건물 꼭대기에 이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갤러리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궁전에 이 근무를 하면서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저 시계탑 밑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14세기에 흑사병에 창궐하고 그게 이제 종식됐다라는 거를 이제 기념해서 세운 이 성당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로렌제티라고 하는 공화주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고 프레스코화를 그리고는 바로 흑사병으로 죽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이제 가려고 했던 게 아까 이제 서동훈 교수님께서 제 책 이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라는 그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이 이제 제 박사 논문을 좀 수정해 가지고 냈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학 박사 이 거버넌스 이론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정학 박사 이제 1호이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거버먼트도 모르는 게 거버넌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거버넌스라는 요 단어를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요 벽화에 그 단어가 있고 근데 그게 제가 2002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불과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참여적 거버넌스 막 얘기를 하니까 원로 교수님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님들이 사실은 내가 70년대부터 거버넌스를 얘기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에 로렌제티가 여기 밑에 보이시죠? 밑에처럼 그럼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럼 요 그림 해설을 하는 그 번역책도 있던데, 그럼 이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거버넌스라는 요 단어가 이제 분리되지 않은 거였는데, 여기는 굿 거버넌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배드 거버넌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 거버넌스 14세기 그림인데다가 중세 유럽이니까 이게 무슨 좋은 정부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가의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고 상인들이 한가로이 이 교육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이 자유롭게 타작을 하고 있다. 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정부, 좋은 거버넌스 같죠? 자, 여기에는 그림만 봐도 저 머리에 뿔 나 있고 사람들이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있고 여성이 겁탈당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에요.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 그림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시던데요. 아무튼 이거는 나쁜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는 요 단어가 그동안에 이제 한참 안 쓰다가 다시 쓰는 이유는 거버넌스는 이때의 거버넌스는 저 왕이나 통치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동안에는 거버먼트가 하는 게 거버넌스였는데 거버먼트의 역량이 떨어지니까 거버넌스를 다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제가 이 7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효종이 등극을 해서 송시열 제상이 이 7위의 기본은 인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등극한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하나 했더니 7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로 보면은 다스리는 이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천 년 전에는 신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한 500년 전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왕의 뜻에 따라서 한 200년 전에는 시민권, 시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은 생활 세계의 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런 것 아닐까.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치를 고민하는 것 이게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히딩크의 거버넌스를 제가 예시로 들었었습니다. 그럼 히딩크의 거버넌스 생각해 보시면은 2002년에 월드컵 생각해 보시면 월드컵 전에 그러니까 본선이 있기 전에 한국 대표팀이 A매치 연습 경기를 연전 연패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본선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드디어 한 게임 이기고 그 여파로 4강까지 간 거였는데요. 계속 졌습니다. 1년 내내. 그때 조선일보에서 히딩크 축구 아직 멀었다. 이게 히딩크 월드컵이냐. 50일 동안 휴가를 가다니 뭐 가능성이 없는 선수. 이 가능성이 없는 선수가 박지성이에요. 그러니까 히딩크의 거버넌스라고 붙였으니까 한국 월드컵 팀의 거버넌스를 생각해 보시면 히딩크가 오기 전에는 이 고대 출신 감독이 있으면 고대 출신 선수만 뽑고 연대 출신 감독이 오면 연대 출신만 뽑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런닝 코치도 따로 있고 그런데 감독도 같이 뛰는 거예요. 작전을 짜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50일씩 유럽을 갔다. 이게 이제 휴가처럼 보인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 이제 IOC 위원했던 정몽준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본선에서 한 게임만 이겨다오. 이게 이제 주문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유럽 강팀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히딩크로서는 작전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 판독을 한다 그러면은 뭐 343 작전 이런 것만 보이죠. 현지에 가야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더라. 이걸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일씩 가서 그럼 작전을 짠 거고요. 드디어 본선 일주일 전에 선수들이 이 히딩크 감독의 작전을 알아차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히딩크가 이제 작년에 네덜란드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보자기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아주 이제 이 나이가 많이 드신 얼굴이 됐는데 보자기를 열었더니 태극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애 최고의 시기는 이때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히딩크의 거버넌스가 아니었을 때는 이 가능성이 없는 선수 박지성 같은 듣보잡은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2019년도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교를 강요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직원이.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협의회한테 물어보질 않고 바로 전수조사를 해버렸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한테 이제 협치에 대해서 얘기해다오 이게 협치냐 그러면서 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의아해한 거죠.
이 기독교 기관에서 이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은 당연히 기독교인 걸 알고 오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은 그냥 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강의 행위 신고센터 유감 이래가지고 기사도 났었는데요. 이게 이제 과연 이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없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어, 여기가 10개 종단이 있는 건데 10개 종단이 이 토론회를 하고 한 300명 넘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했던 게이 사회복지 거버넌스이기도 하고 종교계 거버넌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버넌스가 이러한 협의체라는 거버넌스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5대 종단 내지는 6대 종단이 이 종교 환경회의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환경은 지율 스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각 종교계에서 그럼 전체 종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이 이 종교 환경의 환경을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부처님의 뜻이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이게 이제 뭐 아주 오래됐습니다. 종교 환경회의가 이 종교인 서울 탈핵 순례길 이거 해마다 하고 있고요. 저 원불교가 뭐죠 저쪽에서 이제 그럼 군사시설 반대했던 거라든지 그럼 그런 목소리들이 제각기 있었던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짜는 거 이게 이제 거버넌스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 거버넌스라는 요 개념을 다시 우리가 이 조명해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제 1905년에 관료제라는 거를 이 얘기를 하고 또 관료제라는 책으로 이제 나중에 묶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무렵에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학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의 보스턴에 사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들으러 마차를 타고 한 달 동안 달려서 그 선거 유세 현장에 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미국의 공무원 제도는 엽관제였습니다. 스포일스 시스템. 그러니까 전리품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1급부터 10급까지 싹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90% 이상의 공무원들이 그냥 우체부였습니다. 전신전화국에.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일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싹 갈아버려도 되는 건데 이 무렵에 이제 그 서부의 골드러시가 시작이 되고 그 금을 이제 동부로 옮기려고 보니까 철도도 생기고 그거 공격하려는 이 서부 소년들이 생기니까 보안관도 생기고 교역하니까 이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공무원이 여관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막스 베버가 관료제, 직업 공무원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업무를 잘 분화를 시켜야 된다.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시험 보고 뽑아야 된다. 그다음에 규칙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사욕 이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권위로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게 이 일에만 전념하게 봉급을 보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관료제였는데요. 그 관료제가 현재에는 너무 족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단순했거나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층층이 저런 거에서 뭐 경제기금 시절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현재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료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부 거버넌스 정부만의 거버넌스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거버넌스의 그 이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학자들 중에 그렇게 논문에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거버넌스는 본래 이 통치 구조로 있는 거고 그게 왕이 하는 건지 이 관료제가 하는 건지 대통령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협력적으로 하는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게 거버넌스는 거버먼트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시민 단체도 보이고 기업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다시 보자, 거버넌스를 다시 구성하자, 이거는 말이 맞는데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버넌스의 여러 방식들이 있을 텐데 정부의 거버넌스는 계층제였던 거죠. 통치 구조라는 게 거기에다가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담배 피면 잡아간다 이게 아니라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득적인 거버넌스 양식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이런 건 시장식 거버넌스인 거고 참여예산제 이런 거는 이 공동체 거버넌스인 거고 네트워크 조직들을 연결하는 거는 협의체 거버넌스 내지는 네트워크식 거버넌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버넌스 그러면 누구나 다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의 이 그 담론이 이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설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버넌스라고 얘기해 놓고 그 수식어구를 서로 달리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의 그 수식어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그걸 논의하는 게 적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10년씩 이렇게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를 해도 그 합의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이 개념은 그 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협력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지는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 앞에 관료제 방식으로, 시장 방식으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거버넌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럼 이 거버넌스 왜 거버넌스는 거버먼트였는데 우리가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하고 있지라고 하면은 이 거버넌스 역량이 이 정부가 맡았던 이 정부식의 거버넌스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버넌스 양식이 이 현재의 문제를 이 해결하는 데 적합할까? 그 논의를 하는 게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층제식 방식, 저 IMF 때는 시장식 방식 IMF가 강요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로 네트워크식 방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관료제 거버넌스로 운영이 될 때 관료제 구조가 정해져 있는 걸 거고 또 네트워크식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잘 만들면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거버넌스가 실패한 거고 잘 만들어 놨기는 했는데 제대로 관리 못하면 거버넌스 관리의 실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들여다 볼 건가 그런 이 주제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설계든 잘했지만 관리를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거버넌스의 역량이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제 협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6층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 이 만나야 될 거에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거버넌스 설계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택할까, 어떤 구조를 설계를 할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메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 거버넌스는 뭐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아야 될까라고 할 때 이를테면 서울시의 민주주의위원회 이게 진작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걸 뒤늦게 그 제도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새로운 제도가 없더라도 뭐 협의회라든지 기존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것들을 잘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은 더 잘 운영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메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버넌스 개념이 다시 재조명된 거.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등장한 게 아니고요. 재조명하는 거죠. 이게 복지국가의 위기. 그래서 대처 수상이나 레이건이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론 이런 걸 얘기하면서 거버넌스를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시장식 거버넌스, 민영화 이런 게 이제 되고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거버넌스 논의가 많이 활성화됐던 게
저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근데 IMF가 구조조정 니네 다 하지 않으면은 돈 안 줘. 이게 이제 굿 거버넌스였잖아요. 그러면 좋은이라는 기준이 왜 IMF가 좋아야 되나, 우리가 좋아야지라는 건데 IMF가 최근 몇 년 전에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한 그러니까 다시 재조명되고 거버넌스 이론이 활성화된 것이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이런 논의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했던 그런 이유고요. 90년대, 80년대부터 여성운동, 환경운동, 뭐 인권운동 이렇게 부문운동들이 그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환경 거버넌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러니까 등장하게 된 거죠. 이론적으로 그 8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거버넌스 이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환경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 구조나 유형 차원의 이 거버넌스라는 게 거버넌스 양식이라는 게 계층제 방식부터 설득 방식, 연결 네트워크 방식 이런 게 있고 어떤 내용과 가치를 지향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협력적인 걸 지향할 건지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할 건지 혁신을 지향할 건지 경쟁력을 지향할 건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과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양식이 정합적일까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규제 방식이 맞을지 협력 방식이 맞을지 경쟁 방식이 맞을지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는 규범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협력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규범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경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뭐, 당진시의 환경 거버넌스 하고 수원시의 환경 거버넌스를 경험적으로 비교해 보니, 이 거버넌스 설계가 잘못되어 있더라, 거버넌스 역량이 잘못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또, 그,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왜 거버넌스는 거버먼트한테 맡겨놓지 왜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이 난제, 위키드 프라브런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버넌스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많은 위원회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참여적 거버넌스라고도 얘기하고 위원회 공화국이라도 얘기하고 무늬만 거버넌스라고도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7년 12월에 이 허베이 스피리토가 좌초됐던 때 이때를 저는 우리나라의 협력적 거버넌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 그 2008년에 촛불시 광우병 촛불시로도 나오고 오늘날 그 촛불시까지도 연결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때 이 2007년 12월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나왔잖아요. 100만 명이 한 달 만에 초과를 했습니다. 이때 조선일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선일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이 그럼 허베이 스피리토의 잘못인지 삼성이 보상을 해야 될지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걸 거의 다루질 않고요.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이 몇 년 전에 고베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서 30만 명이 몰려들어서 고베 이 지진을 극복했다, 복구했다 이렇게 막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3만 정도 오면 다행일 거다 이런 식의 이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한 1개월 만에 10만 명이 왔었고요. 그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그때는 카페들이 있었는데 서해를 살리자 이런 카페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들어가 보는데 한 20일쯤 지나서 벌써 막 10만 명씩 가입이 돼 있고 글이 수만 개씩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전에 94년도에 여수 시프린스호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도 저 LG의 이 상선이 좌초가 됐는데 그때는 먼 바다에서 좌초가 돼가지고 더 먼 바다의 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환경운동연합이 그때도 가기도 했지만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4년 논문이랑 94년 사건이랑 2007년 사건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이때마다 이제 공무원들 뭐 하냐 그러는데 순직도 하고 매뉴얼대로 일을 했으니까 뭐 그 10년 동안 많은 걸 정비를 했는데 저 폭풍우가 몰아치니 뭐 방제선을 아무리 해도 민관합동훈련도 10년 동안 했는데 저기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안 앞바다에서 자초된 이 기름띠가 군산 앞바다까지 갈 동안 뭐 선도 못 썼습니다. 게다가 그때 이제 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가 그 분석을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2002년도에 이 박사 논문 쓸 때 그 이전에 그 행정학 문헌들을 뒤져보면은 민관협력이라고 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단어가. 관민협력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 조금 더 올라가면 군관민협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용어 자체도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라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군인, 경찰, 공무원, 민방위대 이 정도 보였을 텐데 이때는 뭐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 단체나 봉사단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 기업, 동호회, 가족 단위 이렇게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됐고 실제 문제 해결도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요 100만의 자원봉사자를 관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버넌스는 거버먼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논의는 유럽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 행정학부의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2005년까지. 이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저 뉴올리언스 지역을 이렇게 잠궈버리고 마을 전체가 잠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최강의 뭐의 구조, 군안 뭐 이런 나라인데 이 연방 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생필품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때 이 미국의 이제 비주류 행정학자들이 쓴 이 어두운 시대의 거버넌스라는 요 책에 나오는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군대가 출동을 했는데 주민들 생필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마트를 들어간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생필품을 빼내는데 월마트 사장이 연방 정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이 놈들이 내 거 다 뺏어간다. 근데 그 뺏어가는 게 아니라 생필품을 그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 배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보상을 하기로. 근데 그 담당자가 그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 또 그 상관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상관이 내려왔어요. 당신 왜 그래? 라고 하는데 내 자리에 지금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공무원 옷을 벗어버렸던 그런 이 사례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이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미국은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게 이제 큰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전에도 연방 정부가 폭탄 테러 당하고 뭐 그때마다 이 비주류 행정학자들이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그랬었는데 이때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미국 행정학회보에 이 협력적, 그러니까 이것도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안 돼 있죠. 협력적 공공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논의랑은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이런 특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협력된 네트워크도 있고 복잡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시민 중심으로 가져갈 거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행정학자들이 야, 더 이상 거버먼트 혼자서는 거버넌스를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이 유발 하라리가 3월 20일 날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스에다가 이 기고를 한 글인데요. 한국에서 배워라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고 돼 있죠. 그럼 작년 3월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한 4월쯤 5월쯤 끝날 거다라고 생각도 했고 계속되니까 연말에는 끝나겠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때 글을 어떻게 썼냐면은 지금 이 폭풍우가 몇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행동이나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를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주의적으로 갈 거냐,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거냐,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으로 고립될 거냐, 글로벌 연대를 택할 거냐라고 했는데 한국은 둘 다 균형을 맞췄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so police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누 경찰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손을 안 씻거나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잡아가는 게 이 경찰 국가고 한국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아서 손 씻고 알아서 마스크를 썼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는 경찰처럼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래서 비누경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생각해 보시면은 프랑스가 한국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다고 그래가지고 인권 후진국이라고 했었는데요. 막상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니까 어,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이 전체주의적인 감시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적으로 고립되느냐인 건데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중국을 막아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 경제를 살려내라고 또 그랬었어요. 중국의 6, 70%의 경제를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을 막고 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작년에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다 막아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한국은 K 방역 수출했던 거죠. 자, 요번에 이제 BTS,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BTS를 이용한 게 아니고 유엔이 BTS를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묻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아주 긴장하면서 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유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너무 고마워하는 표정을 읽었었어요. BTS가 그러니까 이 유엔 측가능 발전 목표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뭐 환경오염, 빈곤 문제 다 악화되고 있으니 이 그만큼 긴박하게 부른 거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연설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주 그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문제가 연결돼 있다면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 보건 문제 다 연결돼 있죠. 해법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 거버넌스 논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그 난제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세게 쓴 게 이제 사악한 문제라고 쓰는 거죠. 왼수 같은 문제, 이 위키드 프로블럼스라는 게 규칙도 없고 해결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결책이 있다고 했는데 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저 시급 시간당 10,000원 이렇게 올리면은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자영업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 그랬더니 저 태양광 패널 업자들이 지목까지 변경을 하면서 곳곳에 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해법을 하나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 보드판이 그럼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누르면 됐는데 지금은 어떤 거 하나 잘못 끼우면 다른 게 튕겨나오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독재 정권 때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당화 정체성. 또이 그 80년대, 90년대에 독재를 무너뜨려야 돼. 저항적 정체성. 둘 다 아니고 이제는 이 기획적인 정체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산업혁명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혼란스럽겠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저 경영학계에서는 뷰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심하고 복잡성이 심하고 애매한 게 많아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느냐 이게 계속 불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변동이 심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지력을 높여야 되고 불확실성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이 상호작용하는 것들 분명한 관계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게 많다라고 하면은 요새 얘기하는 애자일 조직, 애자일 거버먼트 얘기하는 것처럼 기민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의 전통적인 기획 방식은 경제기획원이 딱 기획을 세우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 시나리오들을 짜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그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 기본적인 가정인 거죠. 폴 셰무얼슨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처음 쓰신 분인데 이분이 MIT 공대 교수가 됐어요. 경제학 교수가. 학장이 불렀습니다. 여기는 공대생들만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다오. 그래서 그때는 이 농업이 더 커서 그런지 이 사람이 그 우물을 예시로 든 거죠. 학생들이 이해를 잘하니까 그 뒤에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기는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 투자를 하면 기업으로 가계로 도는 것 같지만 기업이 싹 갖고 있다라든지 다른 데로 튀어나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하루 이제 아침에 사람으로 직장을 나가면 퇴근할 무렵에는 사람이 아니게 된 상태로 돌아온 거를 가게에서 한 12시간 동안 사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잖아요. 그 비용은 가게가 주더냐, 그러니까 기업이 주더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GDP 오염시키는 것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포도를 수입해 놓은 것도 그거 다 GDP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지수 말고 행복 지수를 얘기하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도넛 경제학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넛 위에 살고 있어야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데 부족하면은 안으로 밀려나는 거고 너무 지나치면은 밖을 파괴하는 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벌써 부족한 게 물이 부족한 게 생물 다양성이 부족한 게 그러니까 있는 거고 기후 변화가 토지가 망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라는 거버먼트라는 요 구조 가지고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니 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래서 정부 혼자 해결 못하니까 GO, 거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 혼자 해결 못하니까 NGO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NGO라는 요 개념 자체를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는 다 NGO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CSO라고 다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NGO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문제 해결 관점인 거죠. 그럼 GO 혼자 해결 못하는 거, 이 문제를 NGO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공동의 문제 해결 의식이 들어있는 개념이 NGO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왜 우리가 다시 조명하고 있는지, 그게 이 난제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고민도 지금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계비용 제로사회 이 책을 보신 분들 또는 제레미 리프킨 책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계비용 제로사회, 한계비용이라는 거, 이 까먹으셨거나 아니면은 알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물건 하나 더 생산하는데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이 한계 비용이 제로인 거죠. 그럼 그럼 자본주의의 최고의 그 소망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 시대가 돼버리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추가 비용이 안 든다라는 게 이 한계 비용 제로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그게 많이 확산이 된 거죠. 어차피 공공부문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부문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렛 하딘의 이 공유주의 비극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50가구가 양 한 마리씩 갖고 있는데 매일 2시부터 3시까지만 양의 풀을 먹이고 돌아가면은 이 풀이 계속해서 자랄 텐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낮에 우리 양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지 풀을 덜 뜯어 먹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먹이고 돌아오는 거죠. 옆에 집이 보고 나도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공유지가 파괴될 거다. 이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캐럴 로스라는 사람은 공유주의 희극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을 단위의 경제에는 이 희극이 있을 수도 있더라. 이런 사례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미국의 이제 여성 정치학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성 정치학자가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거죠. 근데 이 공유지를 관리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탄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과연 가능해? 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럼 가능해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자, 이분은 자기 이제 대학교 재직 중에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니네 나라에서 공동으로 뭐 관리하는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우리 마을의 우물을 같이 관리합니다. 어떻게 관리해? 그러면은 이 마을 사람들만 쓰는 게 있고 하루에 뭐 이 물을 다 빼가면 안 된다는 게 있고 규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일정 정도 권한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이제 곳곳에 있는 건데요. 한국 학생들은 가서 뭘 얘기해 줬을까요? 어촌 계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촌 계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관할권이 있는 거고 어촌 계가 산란기에는 이 고기를 잡지 말자 이런 규칙이 있는 건데 잡았다 그러면은 당신 한 달 동안 고기 못 잡아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규칙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이론을 이런 분의 이제 틀을 가지면 과연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규칙들이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곳에 우수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 7개, 6개 규칙이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적용하는 것이 이제 거버넌스 이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걸 보면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 그 행위자들 각각이 다 중요한 거,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창발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가장 많이 또 쓰는 그러니까 사례 분석에 쓰는 이 모형이 이 안셀과 가시라는 요분들의 모형인데 처음에 권력도 자원도 지식도 불균형하니까 여러 제약들을 넘어서서 면대면 대화를 시작해보고 과정이 진행되면서 중간 결과가 작은 성공들이 있으면 축적이 돼가지고 이 제도화시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이 이런 식의 이제 그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서 사례에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제 경우는 이 성과 관리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 칸막이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그게 협력적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창조도시 요코하마 그러니까 창조도시 책을 보면은 요코하마가 늘 들어있는데요. 재작년에 이 요코하마를 갔을 때 그럼 이 창조도시 과장이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계속 바뀌었을 텐데도 요코하마는 창조도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확고히 굳어져 있는 건데 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저 일본 제일은행의 이 지점인 거죠. 1929년에 만든 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하면은 의회에 사정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연극당을 만들거나 전시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또 연간 예산을 받아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 뱅크하트 1929라는 곳은 연극하면서 전시 왜 못해 이런 거죠. 계획을 올해 20건 이렇게 했지만 전시 수요가 많으면 40건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행정에서는 올해 연간 계획 20건 그랬는데 30건을 하면은 자원 낭비했다고 욕먹고 19건 하면은 이 실적 달성 못했다고 욕먹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제라는 것은 반드시 통계치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과정의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투입 요소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문화 문제가 있으면 문화예술과가, 경제 문제가 있으면 경제과가,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요코하마처럼 그러니까 그 과들을 싹 합해버린 게 아니라 그 과들이 늘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민간인들이 드나들 수 있게 그런 전담 조직을 또 창조도시 과장이 하는 그런 체제로 가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게 되겠어라든지 예산 규정으로 얽매여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서울시도 협치협의회를 만들었다가 없앴고 경기도는 지금 협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경기도가 정책박람회를 해마다 이제 하면서 그 정책박람회에서 이 협치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요. 잘 정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요 스웨덴 고틀란트의 이 정치 박람회 이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고틀란트라는 곳은 이제 그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12세기, 13세기에 한자 동맹 상인들이 이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하던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곳인데요. 독일 상인들이 저 고틀란트에서 그 본거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 이곳에 가면은 비스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럼 백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이 7월 달이면은 그럼 이 스웨덴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제주도 들르듯이 이곳에서 한 달씩 일주일씩 휴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 정치 박람회를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캐는 거죠. 이 고틀란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마녀 키키라는 이 만화도 있는데요. 딱 가보면 정말 저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 매년 7월이면은 일주일 동안 정치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그 겨우겨우 이 비행기표를 얻어서 가봤는데요. 이 알메달랭이라는 공원에서 이 그 부스를 만들고 그렇게 정치박람회를 하는데 지금은 뒤에 있군요. 68년도에 얼마 전에 이제 올로프 팔메라는 요분의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저격을 당해서 죽거든요. 이 사회민주당 총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전기가 한 7, 800페이지짜리가 번역이 돼서 최근에요. 그러니까 어이구 너무 두껍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68년도에 교육부 장관일 때 이분도 이제 일주일간 휴가를 끝내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장관님 이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연설 한마디 하시죠. 그래가지고 덤프트럭 위에서 연설을 했던 게 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자꾸 이 사회민주당 이 당수만 계속 연설을 하니까 다른 정당들이 너 사전 선거운동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니네도 같이 해라고 해서 8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첫 주 일요일부터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어, 요번 해에는 이를테면은 사회민주당이 일요일 날 정당 연설회를 시작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일요일 순서를 저희 뭐 기독교 민주당이 한다든지 그걸 이 순서를 갖고 하는데 2001년도에 200개 정도, 지금은 한 4,000개가 넘는 이 세미나가 열리고 부스가 그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봤더니 뭐 극우 세력들도 뭐 저기 부스를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 보리훌럼, 아렌달, 베네보리 이렇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의 그 핵심적인 모토는 논쟁은 답이 없고 토론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저는 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있던 게 다시 나왔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요 뒤에 슬라이드가 그래도 한 20여 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것을 그러니까 추구하고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어떤 행정학적인 연구 주제 그게
칸막이를 넘어서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 그래서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다룬 거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이라서 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따가 이제 파일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 뒤에 부분 혹시 그럼 나중에라도 그 보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또 그 그림만 봐가지고 모르겠다 그러실 경우에 따로 그 연락을 주시거나 나중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또 받거나 아니면 토론거리를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정말 그 새로운 시각을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 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그 제일 먼저 우리 행정 전공하신 우리 최일환 선생님이 먼저 질문의 포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대답을 또 듣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질문이 있으면 계속 하시고 순서대로 질문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행정학 그 전공을 하면은 항상 질문이 거버넌스랑 거버넌트 차이가 무엇이냐 항상 이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 저도 이거 끝나고 첫 번째 여쭤보려고 했던 게 거버넌트랑 거버넌스의 차이점을 좀 더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오늘 더 저도 포함돼서 자세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논문 같은 경우도 많이 작성해 주셨고, 읽어보게 됐었는데, 저도 지금 거버넌스 공부를 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종교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네트워크를 했을 경우에 뭐 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컨트롤 타워 같이 구성했을 경우에 뭐 종교에 있어서 뭐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집단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참여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수 집단이었던 뭐 지금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를 시켜야 될까? 정부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정부 거버넌스를 했을 경우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 가능성 한계에서 문화 축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 주셨을 때 그 논문에서는 적극적 정부 개입, 이 지지형 이 부분도 참고를 해봤는데 과연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 소수 집단이었던 그룹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또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위원회 같이 구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저희 연구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 두 가지 먼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역시 아까 발표 때 제일 많이 끄덕이셔가지고 했는데 역시 행정학 전공자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 후배 중에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배 중에 그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다가 방향을 이제 바꿔가지고 새로 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논문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왜 할까?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왜 할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 협력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 그게 논문거리가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겠죠. 이러면서 이제 바꿨는데요. 그럼, 그럼, 요 협력적 거버넌스 얘기 중에도, 협력이라는 얘기 중에도, 협력을 했는데도 성공했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 더 수월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대학교 때
워낙 이제 그 뭐야 그 하숙하면 이제 저녁밥을 거의 못 먹잖아요. 밖에 놀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랑 그러니까 돈 아낀다고 자취를 했는데 한 두세 달 만에 깨졌어요. 이 집주인 할머니를 핑계로 대가지고. 왜냐면 둘이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저는 양말을 빨아놓고 자는데 이 친구는 그냥 자더니 제 양말을 신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았을 때는 그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같이 사니까 불편한 점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튼 아까 저기 그 사회복지 이 종교계 사회복지 협의회 거기도 10개 종단들이 들어와 있고요. 저 종교 환경회의도 5개 종단, 어떤 때는 6개 종단, 그럼 뭐 그 3개 종교랑 뭐 원불교랑 또 어디였죠? 그렇게 천도교랑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협력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뭐 별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접촉하지 않을 텐데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작은 승리의 경험이라도 아까 안셀 모델에서 중간에 작은 성공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신뢰가 갑자기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그게 신뢰가 돼서 큰 문제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초반에 이 협치 지원관으로 이제 들어왔던 분들이 약간은 그럼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행정 공무원들을 접해본 경험이. 그러니 이 사람들 일도 안 하는 사람들, 규칙만 따지고 바짝 엎드려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매일같이 싸우다시피 했는데 공무원들이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산과 규정 정해져 있는 것만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바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까 같이 지혜를 짜야 되는데 들어간 시민들은 싸움만 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야, 점령군 왔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1년, 2년 쌓이니까 우리 주무관들,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이 애환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고 또 이쪽에서도 저 사람들 뛰들어오고 데모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열심히 산다 이렇게 됐는데 지원관들의 2년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지원관들이 그 경험 쌓인 분들이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이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이니까 겨우겨우 이제 신뢰가 쌓였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2년 동안 해서 그 사람들은 저 유창복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크게 성장해서 나갔는데 새로 들어온 분들은 또 싸우고 새로 배치된 공무원들은 또 신뢰가 없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성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유지할까라고 할 때 그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은 합의. 그 대의를 놓고 10가지가 있으면 9개를 합의하는 게 아니고 10가지가 있으면은 1개라도 합의하는 게 그래서 우리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요새 이제 저 전주의 갱리단길을 가보면 그럼 이 스테인레스 그럼 이 머그컵을 줘요. 지금은 한 26개 카페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럼 경리단길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카페에서 커피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컵을 저 이제 다 구경하고 저 끝에 있는 카페에다가 반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저 끝에 있는 카페는 맨날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팔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 카페들이 유지가 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래서 야, 나 죽겠어. 난 맨날 설거지만 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이 일부 좀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합의를 하니까 튕겨 나가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던 12개인가 그게 26개 카페가 결합이 된 걸 보면은 그것 자체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그럼 뭐 몇만 개를 줄인 거죠. 2년 동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그럼 작년에 총리상도 타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추가로 뭐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제 궁금한 점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연구에 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교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 주제와 연결해서 더 후속 질문을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질문을 방향을 틀어서 나는 이런 쪽이 궁금하다 그런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연결된 질문이면 더 좋겠습니다. 연결된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생각난 게 있는데 예,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종교사회학회랑 같이 세미나를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예, 그 어느 분이 발표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구한 말에 서양 종교들이 들어와서 그럼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지역을 나누는 지도가 있었어요. 그 지도에서 그럼 우연히 저 평안도 쪽으로 들어가는 나라들, 저 영남으로 들어가는 나라들은 너무 보수적인 교파, 함흥이나 저 전라도로 가는 교파는 또 진보적인 교파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X표가 됐다. 그런 이 설명을 이제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것도 보면은 이 식민지 선교 활동의 거버넌스다. 이렇게 보면은 그 거버넌스를 그 운영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교파를 끼는 거, 아니면 어떤 나라를 끼는 거, 또는 어떤 규칙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 거버넌스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서양 열강이 그냥 줄그어 가지고 자기 선교사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일정 부분 선교사들끼리도 그 나라가 달라도 저 협력하면서 조선에서 이렇게 그럼 뿌리를 금방 못 내리고 많이 순교하고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금방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연결된 질문도 좋으시고요.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네, 예,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제 그 오수길 교수님은, 그 예전에 SSK 할 때, 그 연세대 경희대 할 때 제가 그 간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보고 참 이제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그 말씀을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강의를 하실까 되게 기대가 됐습니다. 역시나 너무나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태어나서 이런 내용을 처음 이제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처음에 이제 유광수 교수님께서 이런 종교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셨을 때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처음 저는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그 되게 생소했고, 지금도 이제 오수길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면서도 아직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버넌스라는 건 가버먼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있었던 거를 등장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중립적 가치를 지닌 용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가버넌스가 어떤 그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제가 오늘 이제 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미경 선생님이 네, 쓴 그 거버넌스의 뭐 현대적 쟁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그 거버넌스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사를 일종의 이제 논문으로 이제 하신 글을 봤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그 김대중의 이제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의 참여 정부나 때는 그 정부 주도와 그 민간 네트워킹 사이 어떤 매개체가 이제 협력적 의제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때는 논문이나 뭐 연구 논문이나 박사, 석사 논문 이런 학위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예산도 삭감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버넌스나 뭐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나 이런 것들 줄어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매개체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요? 논문 숫자가 뭐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 이런 이제 연구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 아직도 이 가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민간 주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난제 사회에서는 관이 이제 주도할 수 없다라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 정부 주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시소가 있으면 정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민간 주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거나 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가버넌스에 대한 의제 자체도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놓친 게 뭐냐면은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거든요. 그럼 기업의 지배구조를 90년도까지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럼 기업 거버넌스가 새로 등장한 게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는 이 일대 주주나 이 소유주나 CEO가 다 똑같은 사람이죠. 뭐 이 이사들도 그러니까 기업 이사들도 다 자기 사람들 심어놨는데 90년대 초반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이제 소액주주 운동 그런 걸 하면서 그 사회이사를 한 명씩이라도 넣어라 이걸 제도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면 기업의 거버넌스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시민사회가 이제 성장이 안 됐을 때는 뭐 그냥 정몽준 회장이 자기 거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기업의 이제 공공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또 주식을 모아서 이 장사를 하는데 이 사회이사가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기업 거버넌스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람미경 교수님이 그 각 시대의 이제 거버넌스의 흐름들을 이제 그 연구 경향으로 이제 보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민간인들을 어떻게 들여갔냐면요. 그럼 실국장 한 사람을 그 개방형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자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로 어떻게 됐냐면은 정부미에다가 일반미 몇 톨 넣는다 그래서 일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미가 정부미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전문가를 실국장으로 앉혀놓으면은 이 사람이 몇 달 만에 이 공무원 문화가 싫어가지고 뛰쳐나가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그러니 민간의 활력을 못 넣는 거죠. 근데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태스크포스처럼 그러니까 뭐 국가 균형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 진단 팀을 만들든지 아예 외부에서 그냥 여러 사람을 팀으로 한데 묶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손은 누가 지키냐 이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공무원으로 자꾸 이 임시직 공무원으로 데리고 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이제 교부금도 이제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활동 공간도 넓어지고 이랬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다 깨버렸으니 그때 이 비교가 확실히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 의존하다가는 말아먹히겠다. 이 시민사회 이런 순수성 내지는 이 그 고귀한 가치, 그다음에
지원금 끊어져 버리면은 시민사회 문 닫고 시민단체 문 닫고 그런 각성을 또 많이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이재명 지사 밑에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로 이제 들어간 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경계를 일부는 하고 있는 거죠. 행정에 의존하고 행정 지원금에 의존하는 시민단체는 위험하다. 그럼 이거 끊기면 끝날 수 있다. 이걸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계속 경계는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저 유럽처럼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열악한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도 있고, 참여연대처럼 정치 논쟁을 주창하는 데는 절대 이 보조금 안 받고 회비로만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럼 그 뒤에 이제 행정학 논문, 저 NGO 학회 논문에 그런 논문들이 꽤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거버넌스라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이제 다루실지는 몰라도 종교 거버넌스라고 할 때도 그럼 아까 이제 최소한의 합의 또 뭔가 공동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 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종교계에서 구를 담당했다. 그러면 그곳의 신뢰는 오히려 떨어질 거고 얼마 버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또 ESG 요새 유행이잖아요. ESG가 ESG 경영 유행인데 E가 이제 환경, S가 사회 책임, G가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유엔이 얘기했을 때는 기업들이 꼼짝 않고 있다가 이 세계 최고의 이 투자자가 앞으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고려 안 하는 기업들은 이 절대 투자 안 하겠다. 이랬더니 이제 ESG 경영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저 삼성, 현대는 뭐 몇십억씩 주고 이미 컨설팅 회사한테 다 막 세팅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거버넌스, 그러니까 자기들 원래 기업 지배구조 더하기 요 ESG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벌써 뭐 월급 한 몇백씩 주는 그런 사회이사 같은 사람들을 벌써 임명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다 좋은 평가 받아가지고 계속 할 거지만 우리 한 100대 기업 이후는 뭐 난리 난 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그러니까 기업 대표가 결의를 잘하고 임원진들이 ESG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면은 그 규모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서 몇 위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럼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ESG 경영,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하거나 그럼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기업에 뿌리내리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이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를 그럼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분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석 선생님이 아주 이 분야에 또 정통하시고 많이 또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되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예,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흔쾌히 또 이렇게 강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연구 계획서 쓰면서도 제가 좀 반신반의했던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남용이 많다 보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통치로 쓰기도 하고 지배로 쓰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협치라고도 하고 하지만 막
이게 사실, 오수길 교수님은 제가 이렇게, 지금 들은 바로 이렇게 판단하면 굉장히 이제 이 거버넌스를 좀 넓은 개념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일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평적 협력도 있고 수직적 협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걸 협치라고 이렇게 그냥 개념 정의를 하면, 이런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이 모든 어떤 그런 협력이나 협력 관계, 상호작용 이런 걸 다 거버넌스 개념으로 그냥 포괄하고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너무 브로드한 개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사실 개념적인 어떤 그런 명료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또 핵심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거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거버넌스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넓게 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유 그렇게 넓게 쓰면은 어떻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정치학 논문 안 쓸 거고 종교학 논문 안 쓸 거고 사회학 논문 안 쓸 거니까 저는 이 거버넌스라는 요 패러다임 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협치가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가 협치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쓰자 이런 거지 범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행정학에서 그러면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할 때 정부 조직으로는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게 있으니 위원회 구조든 아니면 뭐 공청회 넘어서서 공론장이든 아니면 뭐 주민자치회든 다른 이 협력 구조를 많이 만들자. 그럼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지 않으니 협력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접근할 거다라는 거고요. 정치학자들은 그 그러니까 거버넌스 그러면은 저 예전에 지난번 경기도지사가 연정하자고 막 했잖아요. 그럼 그 연정은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은 아니거든요. 이 정치학에서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그거를 연정이라고 표현하지 또 협치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걸 협치 그랬더니 그때 이 경기도지사는 그걸 또 잘못 쓴 거죠. 그 용어를.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본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거버넌스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문제를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개인도 소비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개인부터 기업 뭐 기업이 매연을 안 내뿜으면은 정부의 규제만으로 안 되니까 이걸 좀 협력적으로도 하고 설득도 좀 해보고 뭐 아니면 부가금을 매기 보기도 하고 탄소 배출권을 줘가지고 줄일 수 없으면은 덜 나오는 데다가 좀 지원해라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 정책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환경 거버넌스라고 굳이 보는 거는 기존의 그러니까 지배적이었던 정책 도구 외에 다른 도구, 그다음에 기존의 공무원만 보였던 행위자에다가 뭐 시민들, 기업들, 다른 행위자들도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 정책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는 그럼 분석 요소에 잘 안 들어가는데 환경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행위자들이나 법 제도, 규칙, 그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종교 거버넌스 오늘 이제 종교사회학자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종교 거버넌스도 저 천태종 지배구조 뭐 이 조계종 지배구조 다 다를 거고 이 장로교 또 지배구조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또 저 교황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구조를 그대로 지배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 종교 그러니까 교파 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계속 가는 거고 해결할 수 없으면 그 거버넌스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거버넌스라는 이 단어를 행정학자들만 쓰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뭐 포괄적인 광의의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걸 잘 구성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니까 거버넌스라는 요 도구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석적으로 쓰든 규범적으로 쓰든 잘 활용해 보자. 그게 취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실은 종교 거버넌스의 개념은 저는 사실 이제 연구 계획서에서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특히 종교 정책 분야에서 예전에는 너무 일방적인 어떤 그런 정부 위주의 어떤 그런 종교 관리가 만연했고요. 그런 정부에서 돈 타서 쓰는 이제 그런 종교 단체들이 이제 대부분이어가지고요. 정부가 사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 정책이 이제 그 생태의 위기나 이런 때는 이제 종교 정책이 좀 더 종교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정부랑 협력해서 어떤 그 말씀하신 뭐 난제, 예를 들면 뭐 생태적 시민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뭐 아니면 생태적인 어떤 문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에 그 정부와 종교 간 어떤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이제 종교 거버넌스라는 내용을 주로 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쓰면서 제가 그 회의가 들었던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 간 대화나 이런 거는 종교 간 협력, 대화 이런 건 뭐 사실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그 종교 간 종교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전통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문제들, 생태적 특히 환경적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서 종교 정책은 거버넌스적인 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그 교수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그런 생각이 바람직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거 보고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연구한다라고 하면 제목을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요. 생태적 감수성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이렇게 이제 주 제목을 달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땡땡 해가지고 그럼 부제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 협의회를 중심으로라든지 아니면 종교 간 대화 모임을 중심으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체를 종교 거버넌스라고 하기보다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종교인들이나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주된 행위자로 본다. 그런데 이제 그 생태적 문화 감수성을 그 범국가 차원으로 이제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면은 반드시 이 정부의 도움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종교 거버넌스라는 말을 썼지만은 용어를 교수님 생각하신 뭐 그런 취지의 어떤 그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네, 네. 안도의 그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내지는 생태적 감수성 확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종교의 역할 이렇게 네, 네, 내용상으로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오수기 교수님이 쓰셨던 그 민주주의 종교성 그리고 공화적 공존에서 이제 쓰신 글에서 이제 협치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유광석 선생님하고 같이 이 문제 갖고 논의하면서 거버넌스는 유광석 선생님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협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슬길 교수님하고 유광석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일치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광석 선생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종교 간의 대화도 오슬길 교수님의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에 따르면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고 지금 유광석 선생님이 얘기하신 생태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목적 지향적으로 같이 종교가 만나고 같이 그 협치를 하는 그 정부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거버넌스인데 너무 넓은 범위에서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 유광석 선생님이 보기에는 종교 간의 대화까지 거버넌스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차이를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규범화시켜서 과제를 수행하려면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협치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서는 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태 문화를 확산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태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 생태적 감수성까지는 학자들이 별로 논의 안 하니까 종교인들이 나서면 좋겠다. 이 생태적 감수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높으니까 그럴 때 이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특정 종교만 모이면 되냐, 여러 종교가 모여야 된다, 여러 종교만 모이면 되나, 거기에 그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여야 된다.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떤 뭐 그 각 종교 영역에서만 뭐 머무를 수가 있으니까 뭐 교육청도 들어야 되고 뭐 교육부도 들어야 되고 아니 이게 아니라 환경부든 뭐 공무원 교육 기반이 좀 이 생태 감수성 공무원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데 좀 이 힘을 써야 된다. 그럴 때 종교적 감수성이 높은 종교인들이 그 공무원 교육 과정에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종교 회의를 할 때 그 담당 공무원들이 부서마다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해결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명호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지금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거버넌스 개념이나 궁금한 점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오수길 교수님 논문을 좀 사전에 읽으면서 특히 좀 눈길이 갔다 그래야 되나 재미있었던 게 오늘 그 발표하실 때는 난제라고 표현하셨지만 2017년도에 쓰셨던 환경 거버넌스에서는 관련 논문에서는 그 사악한 문제 그리고 길들여진 문제라고 구분하셔가지고 특별히 환경 문제가 사악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생태 문제라든지 기후위기가 대표적인 사악한 문제일 텐데 오늘 그 아까 방금 전에 공유하셨던 그 내용 중에도 사악한 문제의 첫 번째가 이렇게 쉽게 정의되지도 않고 해결책이 제한될 때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사악한 문제의 특징을 얘기하셨는데 그 거버넌스가 만약 협치 개념이고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나누고 협의를 해 나가려면 문제에 대한 정의라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된 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회의가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 그 어려우니까 모범사가 잘 안 나오는 거는 같은데요. 그럼 이 애초에 이제 행정학자들이 영어 이제 위키드라는 거를 이제 사악한 문제로 하다 보니까 그 인용한 거에는 이제 사악한 길들여진 요게 이제 딱 대비가 돼 있어서 그 사악한이라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대중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 사악한 문제 그 왜 꼭 그렇게 써야 되나 난제 이러면 되는데 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도 그러니까 학자들 눈에는 그 어려운 문제는 그냥 뭐 갈등 관리 정도고 이 엄청난 기후 문제 이런 거는 사악하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난제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정의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 공무원 쪽에서는 공론의 장을 막 할 때 이 공무원들은 늘 반대하는 게 전문가를 모시고 와야지 이 어려운 문제인데 전문가를 모시고 와야지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서 무슨 토론회냐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주창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저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문을 닫겠다라고 했었던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당선이 되고 보니 뭐 원전 마피아도 이제 세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 이제 합의가 안 돼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공론장으로 해보자 이렇게 몇 달 동안 공론장을 돌렸잖아요. 그때 반대 당에서는 그 어려우니까 떠넘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무원들은 그 이 문제는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야지 이 일반 대중은 뭐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공무원들이 뭐 시험 봐서 똑똑하기는 하지만 원래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니까 우리가 바쁘니 일부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안 바쁘면 그러니까 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처럼 그러니까 저기 추천 민주주의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안 바쁘면은 나도 계속 이 고민을 할 텐데 바쁘니까 내가 못하지.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심하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딴 일 해버리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면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서 하기도 했는데 그 끝장 토론해도 끝장이 안 나잖아요. 그럼 원전 전문가는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저 환경단체는 완전하지 않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끝장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딱 자기 분야만 보니까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요 이제 공론장의 구조는 뭐냐면은 내가 충분히 학습을 하면 나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전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 공론장을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은 전국에 이제 한 15,000명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원전 그 신고리 원전 폐쇄 찬성 반대 이렇게 하고 그 찬성 쪽에 반대 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공론장 하는 거 앞으로 한 뭐 3달 정도 운영을 할 텐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500명을 뽑아요. 근데 그거를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500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찬성 쪽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반대 쪽끼리 모여 토론하고 강의 듣고 찬성과 반대가 같이 토론하고 또 찬성 전문가, 반대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 듣고 찬성 전문가, 반대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것 듣고 그렇게 2100 몇 시간을 그러니까 쭉 회의한 건 아닌데 그 날짜들을 따져보면 회의를 한 뭐 2~3시간, 서너 시간씩 하니까요. 그럼 그 날짜들을 따져보면 하루 종일 고민은 안 해도 계속 뭐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2192시간 정도 되는 거고 마지막에 2박 3일은 합숙을 하는 거예요. 예, 합숙을 하고 나서 그럼 여기가 이제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끝내고 그러니까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물은 뭐였냐면은 그럼 이렇게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진짜. 그런데 이렇게 폐기물이 오래 갈 줄은 몰랐다. 다음부터는 친환경 에너지랑 병행하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찬성 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투표도 했는데 찬성 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계속 지어야 된다가 조금 더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단체 쪽에서는 저쪽은 원전 마피아들한테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PPT도 엄청 멋있게 했는데 우리 단체들이 뭐 이 PPT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뭐 손해봤다 막 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시민들이 실제로 이것저것 들어보니 야, 이 죽게 생겼네. 이 사고 나면.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당장 없애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생각 안 하던 문제들을 그렇게 뭐 90일 동안 같이 논의하면서 학습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잘 해나가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설계일 것 같고 그렇게 잘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 관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해결책이 금방 도출이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은 난제가 아닐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제대로 안 나고 또 그 뒤에도 계속 시끄럽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제가 인용한 것 중에
그러니까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처럼 해결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계속 목소리를 듣는 거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이 난제를 풀어가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송결현 교수님이 저도 질문하시고 이제 네, 저도 질문을 드릴 게 많은데 일단 오수일 교수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도대체 거버넌스의 명료한 딱 부러지는 그런 정의 또 특히 이 세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근데 좀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명료한 해법이기보다는 그 해법을 제시하더라도 끊임없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계속해서 그런 동일한 상황 내지는 비슷한 상황들을 대면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늘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서 상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 알게 하는 것만이라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아마 우리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는 그 과거 다원주의 사회 이전에 그러니까 산업회 전근대 사회나 전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 단일한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그런 사회였었다라고 하면 사실 협치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이 거버넌스는 그야말로 거버넌먼트가 통용되어지는 사회였었죠. 힘이 있는 다수가 또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주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버넌스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삶의 존재 자체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그 팩트나 리얼리티가 다원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버넌스는 사실 생태 문제에 관한 한은 제가 보기에 전혀 해법을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유 교수님하고 서동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만약에 이 생태적인 위기, 인간이 대면하고 있는 생태적인 위기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구 문명의 종말, 멸절 상태로 가는 그 궤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해법은 종교로부터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 유 교수님하고도 전서부터 계속 말씀 나눴던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처해 있는 생태적인, 지구 문명이 처해 있는 생태적인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 스스로 보다 더 인간의 웰빙과 웰페어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부여잡고 있는 이 삶의 논리와 이 패러다임 자체로부터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시죠? 뭐 지금 이제 글라스고우에서 G29 그 회의도 곧 열리고 그러는데 모르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대면하고 있는 이 정말 엄청난 정도의 위기와 멸절의 이 트렌드나 이 패턴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이걸 과연 우리는 벗어나지 않게 이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쉬프트를 하지 않으면 생존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렌드와 그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집단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때에 아까 우 교수님이 종교적 감수성 얘기하셨는데 그 감수성의 개념이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감수성과 맞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유효한 그런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실 것 같은데 이것은
모든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종교나 아니면 신생 종교 같은 것에도 보게 되면 인간이 지금 우리가 지속해 가고 있는 패턴이나 추세로부터 뭔가 질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역사적인 종교도 그렇고 뭐 이 신흥 종교도 그렇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다수의 다원적인 종교들이 적어도 다른 문제는 다 제쳐두더라도 생태적인 위기에 관한 한 합치 어떤 협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연구소가 조그만 연구소이지만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이 생태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문명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그 지점, 그 문제와 그 점에 관한 한 어떤 거버넌스를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그러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종교적 감수성이 될 테이고, 생태 문명에 관한 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정치와 그다음에 사회 뭐 시민단체나 이런 단위들과 일종의 그 힘이 있는 그 다자간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론으로서의 합의나 뭐 이 거버넌스 말고 적어도 생태적 위기에 관한 우리 인간이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도리나 그걸 갖다 뭐 종교적 감수성이라고 한다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감수성의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생태 문명을 향한 어떤 돌파구 내지는 해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그만 시작이지만 우리 종교시민문화연구소 지금 이 프로젝트가 좀 뭔가 비전을 갖고 뭔가 우리 적은 힘이지만 그 무언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거버넌스 방식을 통한 그래도 합의되어진 그 서로 공통의 쉐어드 되어질 수 있는 종교적인 감수성 또는 종교적인 지향성,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종교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도출을 제 종교 중에 뭐 역사적 제도적 종교, 신흥 종교, 아니면 뭐 영성단 집단도 좋고 이런 등등의 다종다양한 종교적인 단위들 간의 어떤 공통의 종교적 감수성을 우리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네. 답을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을요.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 엘리너 오스트롬의 이제 그 제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쓰신 거버넌스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 이론적인 논의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럼 거버넌스 이론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문제를 잘 해결 못하고 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책에 쓰시는 거고, 저는 이제 또 현장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 그래도 협력해야지 이 문제를 그냥 두겠냐, 이런 이제 또 관점인데요. 근데 뭐 존 드라이잭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뭐 회의주의 아니면 뭐 생태적 근대화, 지속 가능 발전,
근본 상태론 이렇게 이제 뭐 나눠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까지도 이게 계량적인 수준이지 문제를 해결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올려놓은 책이 이제 조한나 메이시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불교 생태불교 연구소 사람들이 요번 책을 이제 최근에 막 번역하기 시작해서 한 권이 이제 나왔고 두 권이 지금 출판사에서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끝나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송재룡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딱 떠올라가지고 이 책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본 생태주의자죠. 그러니까 산처럼 생각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요. 이 책은 그럼 기후나 생명을 지키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책의 이제 그러니까 내용 중에 재연결 작업. 그러니까 이 자연이랑 이 사람을 끊어놓고 생각을 하니 늘 지배하려고만 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연결하지만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사람과 지구를 연결해야 그래야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주장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게 생명,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지키려면은 우리가 서로 다시 연결돼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송재룡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주장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라는 것도 그럼 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자연과 다시 연결하는 거에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좀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거버넌스 현장에 많이 이제 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뭐 나름대로의 가이던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시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른바 이제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중에 그 지역사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역사회에 연관되진 종교 단체의 대표자 내지 활동가들이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바로 그 전 단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즉 뭐냐면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첫째는 제종교 간의 생태 문명에 관한 합의되어진 굉장히 레디칼한 어떤 그 감수성이라고 할까? 공통의 어떤 합의의 의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도출해야 된다. 제 종교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합의되어진 또는 쉐어드된 공통의 그런 종교적인 감수성과 합의 의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른바 지역사회 내지는 전체 큰 국가사회에 해당되어진 이해 당사자 간의 한 참여자로서 이해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할 때 그때에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생태 문명을 도출하기 위한 또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특히 유 교수님이 이제 그 계획서를 쓰시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누고 했었고 그랬어가지고 아마 고민하면서 이제 썼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 거버넌스와 생태 문명 담론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칼날을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더 명료하게 만든 다음에 아주 뚜렷하고 명료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우리가 발을 구체적으로 내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또 송재룡 교수님이 저희의 방향을 또 잘 설정을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셨고요. 또 오늘 오승 교수님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 국가가 또 한다고 해서 너무 지배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는 일,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나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배우겠고요. 이제 죄송한데 오늘 이제 다 어떤 분은 집에서 하시고 연구실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또 멀리 우리 유광석 선생님은 멀리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는데 이게 저기 너무 오래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적당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수길 교수님 뭐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하는 예. 건 너무 좋았고 그게 또 오수길 선생님에 대한 대접일 텐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네. 저도 아쉽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송재룡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요 책을 이은주라는 분이 번역은 했는데 예. 유정길 소장님이 계속 이분이 이제 에코붓다도 하고 그럼 법륜 스님하고 이제 통일재단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이분이 거의 뭐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앞에 인사말만 쓰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 번 몇 달 동안 바꿔놓고,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그러니까 단어를 제대로 쓰고 이렇게 바꿔놔서 유정길 대표님이 또 이제 종교 간 대화 뭐 이런 것도 이제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유정길 대표님을 모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김정만 선생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네, 네. 유정길 교수님. 어디에서 발표요? 6일날 심포지엄 때 발표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6일날 아. 심포지엄 불교계 대표로 아마 발표하실 맞습니다.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지금 불교 환경연대 윤영위원장도 맡고 네, 맞습니다. 계셔가지고요. 예. 아니 근데 와우. 서 교수님도 그 하이데거 전문가로서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하세요, 서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여기 오술 교수님 들으면서 하버마스도 떠오르고 한나 아렌트도 떠오르고 아. 이 새로운 공공성의 철학 이거하고 연결돼서 논의할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예. 언제 한번 말씀 서 교수님께서 저 하이데거 전공자라고 하시니까요. 저도 이제 이 현상학 모임 하던 게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저는 이제 행정 현상학 우리 만들자 막 이렇게 장난도 그러시군요. 했는데 그게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의 행정학이 행정 현상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멋있는 얘기네요. 거기 보니까 그 신충희 선생님 현상학자가 들어가서 네.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세계 분석틀 이게 벌써 네. 이 현상학자 냄새가 났습니다. 신충식 교수님이 거기 들어 계시군요. 예, 신충식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후설 책을 이제 강독을 시작할 때 신충식 교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이고, 하여튼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신 또 우리 연구원 선생님 감사드리고 우리 방향을 잘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송재룡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